당장 갚지 못하겠거든 이 지게라도 내놓아라. 아니면 부엄의 솥단지라도 뜯어가야 내 속이 시원하겠구나. 아이고, 세상에 이런 야박한 일이 또 있을까요? 병드신 어머니, 약값은커녕 당장 입에 풀칠할 쌀 한 톨 없어 피눈물을 흘리던 효자 칠성이, 빚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마을 사람 아무도 가지 않는다는 호랑이 속을, 검은 바위 골짜기로 목숨 건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칠성이가 눈물을 머금고 떠난 그 험한 산길에 그의 팔자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기막힌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구름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동적인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외진 산골 마을 끝자락에 칠성이라는 이름의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동지 섣달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허름한 초가집을 마구 흔들어 대던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방 안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을 것은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아궁이에 넣을 땔감이 똑 떨어진 탓에 냉골이 되어버린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칠성이의 노모가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한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야율대로 야윈 노모의 어깨가 추위에 움츠러드는 것을 본 칠성이는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듯 아려왔습니다. 행여나 찬바람이 스며들까 이불자락을 꼼꼼히 여며들였지요. 곤히 잠이 든 줄 알았던 어머니가 칠성이의 투박한 손을 거친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너는 내일 그 험한 산을 타야 할 몸인데 감기라도 들면 어쩌냐. 이 어미는 정말 괜찮으니 내가 덮거라. 어머니는 기어코 칠성이가 덮어준 이불을 다시 아들 쪽으로 밀어내셨습니다. 자기 몸이 얼어가는 것보다 자식 추운 것이 더 걱정인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워 어쩔 줄 모르는 아들. 서로 춥지 않다며 이불을 양보하는 모자의 모습에 밤하늘의 차가운 달빛도 차마방을 비추지 못하고 구름 뒤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이 특이 무섭게 칠성이의 쪽잠을 깨운 것은 달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칠성이의 허름한 살인문을 걷어차며 들이닥친 마을 유지, 최진사의 고함 소리였지요. 최진사는 기름진 비단 옷을 두툼하게 껴입고 뒤에는 건장한 하인들까지 대동하여 좁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놈 칠성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궁상맞게 방구석에 처박혀 있느냐? 칠성이는 화들짝 놀라 버선발로 뛰쳐나와 얼어붙은 흙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서슬퍼런 최진사의 기세에 칠성이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고, 진사 어른, 이른 아침부터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이십니까? 최진사는 갓을 삐딱하게 고쳤으며 칠성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독사처럼 매서웠고 입가에 붙은 살들은 심술궂게 일렁였습니다. 어인 행차라니. 내 놈이 빌려 간쌀 가마니 갚을 날짜가 어디까지였거늘 어찌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게냐? 내 인심 써서 하루를 기다려 주었건만 감감무소식이니 내 직접 받으러 올 수밖에. 칠성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어머님 약값이 급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며칠만, 딱 사흘만 말미를 주신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겠습니다요. 하지만 최진사는 칠성이의 애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마당 한 구석에 세워진 칠성이의 낡은 지게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핑계는 필요 없다. 당장 갚지 못하겠거든 이 지게라도 내놓아라. 아니면 부엌의 솥단지라도 뜯어가야 내 속이 시원하겠구나. 칠성이에게 지게는 나무를 해다 팔아생계를 잇는 유일한 수단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방 안문 틈으로 이 소리를 듣던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못난 어미 약값 때문에 착해 빠진 아들이 저런 수모를 겪는구나 싶어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켜야만 했지요. 어머니의 가슴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최진사가 하인들을 이끌고 으름장을 놓으며 돌아간 뒤 칠성이는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안에 그 큰돈을 마련하려면 평소처럼 뒷산 언저리에서 장가지나 주어서는 어림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조차 꺼리는 곳, 검은 바위 골짜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곳은 산새가 험하기가 이를 데 없고 집채만 한 대 오다 호가 산다는 소문에 사냥꾼들조차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금지의 땅이었지요. 하지만 그곳에는 천년 묵은 굵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비장한 얼굴로 녹슨 도끼를 숫돌에 갈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간 어머니가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텅 빈 쌀독 바닥을 박박 긁는 그 애처로운 소리가 칠성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쌀알 한 톨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굽은 허리를 숙이고 쌀독 깊숙이 손을 넣으셨지요. 잠시 후 어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한 덩이를 칠성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쌀이 모자라 거친 보리를 섞어 뭉친 투박한 주먹밥이었지만 거기엔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 새끼. 호랑이 굴 같은 산에 보내는데 따뜻한 고기 반찬 하나 못 해주는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배고프면 참지 말고 꼭 챙겨 먹거라. 응. 제발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칠성이는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꼭 좋은 나무 많이 해와서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고깃국도 드시고 따뜻한 비단 이불도 덮게 해드릴 겁니다. 칠성이는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지게를 짊어진 채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품속 깊은 곳에는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이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마치 어머니가 등 뒤에서 안아주는 것 같아 칠성이는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추운 줄을 몰랐습니다. 마을 뒷산을 넘어 검은 바위 골짜기로 접어들자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들이 햇빛을 가려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했고 바람 소리마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기괴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품속의 주먹밥을 만져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불효자 빈손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참을 오르자 드디어 아름드리 참나무들이 즐비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칠성이는 지게를 내려놓고 손에 침을 탁 뱉은 뒤 도끼를 치켜들었습니다. 캉! 캉! 고요한 산속의 맑고 경쾌한 도끼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였지만 칠성이의 이마에는 어느새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이 하얀 눈 위에 닿아 치익하고 김을 피워 올릴 정도로 칠성이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나무를 베고 또 베었습니다. 지게 위에는 어느새 최상품 장작들이 수북하게 쌓여가고 있었지요. 한참 도끼질에 열중하던 칠성이가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훔치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산짐승의 울음소리인가 싶어 칠성이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허나 귀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분명 사람의 앓는 소리였지요. 칠성이는 조심스레 도끼를 고쳐 쥐고 소리가 나는 거대한 바위 뒤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실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깊은 산골짜기, 그것도 눈밭 위에 허름한 베옷 한 벌만 걸친 백발의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발을 헛디뎠는지 한쪽 다리가 퉁퉁 부어오른 채 고통스러운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칠성이가 황급히 다가가 노인을 흔들자 노인은 개슴츠레 눈을 뜨며 칠성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리하게 질린 입술과 덜덜 떨리는 몸짓이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호랑이가 나온다는 험한 산 중에서 이리 힘없는 노인을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칠성이는 눈앞의 상황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해는 어느덧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지푸른 산그늘이 골짜기를 집어삼킬 듯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타들어가는 속마음도 모른 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칠성이의 마음속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 짊어진 지게에는 오늘 하루 죽을 고생을 하며 모은 귀한 나무들이 가득 실려 있었지요. 이 나무는 단순한 땔감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일 최진사에게 갚아야 할 빚이자 병든 어머니의 목숨 줄인 약값이었습니다. 이 나무를 지고 내려가기에도 벅찬 하산길에 다친 노인까지 부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나무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 약을 못 해드리는데, 오늘 빈손으로 가면 어머니는 또 찬방에서 주무셔야 하는데, 그렇다고 산짐승이 우글거리는 이 깊은 산속에 노인을 홀로 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품속에 있는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자식 배고를까봐. 당신은 굶어가며 쌀독을 박박 긁어 싸주신 그 주먹밥의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 나무보다 사람을 구하라고 하셨을 게야. 그래, 우리 어머니는 분명 그런 분이시지. 칠성이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쓰러진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은 칠성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가만히 칠성이의 낡은 바짓단을 잡고 애처로운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질끈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는 허공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사람 목숨이 중하지. 나무 쪼가리가 다 무슨 소용이냐? 칠성이는 미련이 남을까 두려워 서둘러 지게의 밧줄을 풀어 헤쳤습니다. 와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칠성이가 반나절 동안 손발이 부르트도록 해놓은 귀한 장작들이 눈밭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 나무들이 눈 속으로 파묻히는 모습을 보며 칠성이의 가슴도 쓰려왔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돌려 노인에게 등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제 등에 업히십시오.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마을로 내려가야 합니다. 노인을 지게 위에 조심스레 태운 칠성이는 품속 깊은 곳에서 온기가 남아있는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몸으로 쌀독을 긁어 만들어 주신 칠성이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어르신, 시장하실 텐데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좀 차리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정성으로 싸주신 밥입니다. 비록 보리밥이지만 드시면 기운이 나실 겁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줄도 모르고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주먹밥을 노인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칠성이의 얼굴에는 조금 전의 갈등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람을 살리겠다는 순박한 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칠성이는 노인을 업고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뼈가 굵은 성인 남자를 업었으니 칠성이의 다리가 후들거려야 마땅하거늘 등 뒤에 노인은 마치 소뭉치를 얹은 듯 가볍기가 깃털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어머니 생각에 힘이 솟은 것인가? 아니면 어르신이 너무 야위어 뼈만 남으신 탓인가? 눈 쌓인 비탈기림에도 불구하고 칠성이의 발걸음은 평지를 걷는 것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뒤에 노인은 산을 내려오는 내내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칠성이의 등에 가만히 엎여 있을 뿐이었지요. 어느덧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스름한 달빛이 산길을 비출 무렵 두 사람은 산중턱에 있는 갈림길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년은 좋게 묵었을 법한 거대한 고목나무 한 그루가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묵묵부답이던 노인이 칠성이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나는 다 왔으니 저기 저 늙은 고목나무 아래에 내려주게. 칠성이는 의아했습니다.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산중턱에 다 왔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묘한 위엄이 서려 있어 칠성이는 홀린 듯 고목나무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칠성이는 조심스레 허리를 굽혀 노인을 고목나무 뿌리 위에 편안히 앉혀드렸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칠성이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노인의 손에서 난데없이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오더니 칠성이의 얼어붙은 몸을 순식간에 녹이는 듯했습니다. 이복에 자네가 나를 위해 그 귀한 나무 짐을 다 버리고 어미의 정성이 담긴 귀한 밥까지 내어준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나.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늙은이지만 그 고운 효심에 보답하고 싶네. 노인은 칠성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지팡이 끝으로 고목나무의 배불룩한 옹이구멍을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 구멍에 손을 한번 깊숙이 넣어보게. 내 자네에게 주는 작은 성의일세. 칠성이는 성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라고 손사래를 치려 했으나 노인의 눈빛이 워낙 강경하여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이가 쭈뼛거리며 나무 구멍 쪽으로 고개를 돌린 찰나였습니다. 칠성이는 문득 노인에게 인사를 다시 올려야겠다 싶어 고개를 획 돌렸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방금 전까지 칠성이의 손을 잡고 온기를 나누던 노인이 마치 아침 이슬이 증발하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주위에는 오직 싸늘한 산바람만이 휑하니 불어올 뿐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귀신에 홀린 듯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다가 문득 노인이 남긴 말이 떠올라 고목나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백 년 풍파를 견뎌온 고목나무의 껍질은 거북이 등처럼 딱딱하게 갈라져 있었고 그 허리춤에는 성인 남자의 머리통이 들락날락할 만한 시커먼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설마 귀신에게 홀린 건 아니겠지. 칠성이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레 구멍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에 닿는 감촉만은 또렷했습니다. 축축한 이끼나 벌레가 아니라 매끄럽고 차가우며 묵직한 쇠붙이의 느낌이 전해져 왔습니다. 칠성이는 손에 잡히는 것을 힘껏 움켜쥐고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 순간 구름 뒤에 숨어있던 보름달이 때마침 환하게 비추며 칠성이의 손을 밝혔습니다. 칠성이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녹슨 쇠도끼가 아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나는 순금으로 만든 도끼였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끼자루에 매달려 딸려 나온 묵직한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콩알만한 금구슬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가득 들어차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흙바닥을 기며 어머니를 위해 살아온 칠성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천운이 그 낡은 고목나무 구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금도끼와 금구슬 주머니를 겉옷으로 꽁꽁 싸며 품에 안고 산을 굴러 내려오다시피 달렸습니다. 품 안에 든 것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으나 칠성이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입가에 번지는 웃음은 도무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칠성이가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냉골방에서 선잠이 들었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칠성이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품속에 감춰두었던 보따리를 어머니 앞에 풀어헤쳤습니다. 어두침침하던 초가 삼간 방안이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금도끼가 내뿜는 영롱한 황금빛이 흙벽을 타고 흐르고 금구슬들이 서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기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칠성이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칠성아, 이게 다 무슨 난리냐? 혹여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이냐?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다. 당장 돌려주거라. 나는 고깃국 안 먹어도 좋다. 내 아들이 도적놈 소리 듣는 건 죽기보다 싫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그 올곧은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울먹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도적질이란요. 당치 않습니다. 산신령님이 어머니께 효도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칠성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제야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하늘이 감동했겠느냐.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두 모자는 금덩이보다 더 빛나는 눈물을 흘리며 밤새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칠성이는 금구슬 몇 개를 처분하여 최진사에게 진 빚을 깨끗이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의원을 불러 어머니께 최고급 보약을 지어 올리고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집도 따뜻하고 튼튼하게 고쳤지요.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가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입을 떡 벌리며 부러워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졸부가 되어 거드름을 피우고 비단 옷을 휘감고 다녔을 터입니다. 허나 칠성이와 그 어머니는 천성이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이를 앉혀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칠성아,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귀한 거름이 되는 법이란다. 우리만 배부르지 말고 이웃을 살피거라. 칠성이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곡간을 여러 굶주린 이웃들에게 쌀과 고기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찾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 먹여보내고 사정이 딱한 집에는 몰래 쌀가마니를 가져다 놓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런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저런 효자가 났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칭송이 자자하니 이 소문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최진사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만무했습니다. 뭐라? 그 찢어지게 가난하던 칠성이 놈이 금부자가 되었다고? 사랑방에 비스듬히 누워 장죽을 빨던 최진사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칠성이가 빚을 갚을 때까지만 해도 그저 운 좋게 산삼이라도 캤거니 여겼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퍼주고 고기를 돌린다는 소리에 최진사의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 마을 제일 가는 부자인데 감히 천한 나무꾼 놈이 나보다 더 돈을 펑펑 쓰고 다닌단 말이냐. 최진사는 배가 아파도 보통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뱃속에 구렁이가 들어앉아 내장을 꼬아놓는 듯하여 진수성찬을 차려와도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최진사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제 살을 깎는 게 나을 위인이었지요. 밤새 분통이 터져 잠 한숨 못 자고 방바닥을 긁어대던 최진사는 날이 밝자마자 마당쇠를 불러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당장 가서 칠성이 그놈을 잡아들여라. 그놈이 도적질을 했는지 사기를 쳤는지 내 낱낱이 밝혀내고야 말 테다. 최진사의 두 눈은 질투와 탐욕으로 벌겋게 충혈되어 흡사독을 품은 두꺼비와 같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하인들에게 이끌려 온 칠성이는 최진사 집 마당에 무릎을 꿇려줬습니다. 대청마루 높은 곳에 앉은 최진사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칠성이를 쏘아보았습니다. 내 이놈 칠성아. 내가 감히 관가에 신고도 없이 도적질한 돈으로 호의호식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당장 내 놈을 포도청에 넘겨 곤장을 치게 해야 바른대로 부겠느냐. 최진사의 호통에 칠성이는 사색이 되어 손을 비보았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도적질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하늘이 주신 복을 받았을 뿐입니다요. 하늘이 준 복?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 작작하거라. 썩 사실대로 고하지 못할까. 최진사가 눈을 부라리며 하인들에게 멍석을 말라는 신웅을 하자 겁에 질린 칠성이는 덜덜 떨며 자초지종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바위 골짜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다리 다친 노인을 만난 일,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을 나눠준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시치고하였지요. 주먹밥. 고작 쉰내 나는 주먹밥 한 덩이에 금도끼를 주었단 말이냐? 이야기를 듣는 최진사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칠성이 어머니가 피땀으로 만든 주먹밥의 가치를 욕심쟁이 최진사가 알리 만무했지요. 그는 그저 밥을 주면 금을 준다는 사실에만 꽂혀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의 말을 다 들은 최진사는 무릎을 탁 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주파날이 튕겨지고 있었지요. 옳거니 바로 그거였구나. 꽁보리밥에 금도끼라면 산의 진미를 가져가면 집채만 한 금덩이를 주겠구나. 최진사는 당장 하인들을 향해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부엌을 뒤집어서라도 산의 진미를 대령해라. 뜰에 있는 씨암탉을 잡고 광에 쟁여둔 소갈비를 굽고 제일 비싼 청주도 독재로 챙겨라. 떡은 꿀을 발라 번지르르하게 빚고 과일은 제일 크고 실한 놈으로 골라 담거라. 그날 최진사 댁 부엌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닭을 잡고 전을 부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었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동네 진동을 했습니다. 최진사는 뒷짐을 지고 부엌 앞을 서성이며 빨리빨리를 외쳐댔습니다. 내 오늘 해지기 전에 그 노인네를 만나 단판을 짓고 올 것이다. 내 팔자가 칠성이 놈보다 못할 리가 없지. 최진사는 비단 보자기에 겹겹이 쌓인 호화로운 도시락을 지게 가득 싣고 자신만만하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황금빛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짐을 지게 하고 자신은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헐레벌떡 검은 바위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에는 대문 밖 출입도 가마를 타고 다니던 위인이 욕심에 눈이 멀어 험한 산길을 축지법 쓰듯 내달리니 하인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지요. 이윽고 칠성이가 말한 그 커다란 바위 근처에 다다르자 과연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바위에 걸터 앉아 한가롭게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칠성이 말과는 달리 노인은 다친 곳 하나 없이 안색이 아주 좋아 보였고 다리를 절기는커녕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치며 박자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눈에 콩깍지가 씌인 최진사에게 그런 사실 따위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다짜고짜 노인에게 달려들어 넙죽절부터 올렸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 험한 산 중에 홀로 계시니 얼마나 적적하고 위태로우십니까? 제가 어르신을 모시어왔습니다. 어서 제 등에 업히십시오. 노인은 난데없이 나타난 최진사를 뚱하니 바라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그저 잠시 쉬고 있을 뿐 다친 데도 없고 갈 곳도 없네. 비켜서게. 허나 최진사가 어디 오락호락 물러설 위인입니까? 그는 막무가내로 등을 들이밀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제 눈에는 어르신 기력이 쇠하여 당장이라도 쓰러지실 것만 같습니다. 최진사는 싫다는 노인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어 자신의 등에다 얹으려 끙끙댔습니다. 노인을 공경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금덩이를 얻기 위한 억지 춘향 노릇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억지로 노인을 업고 몇 발자국 되지도 못해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평소 숟가락보다 무거운 건 들어본 적 없던 몸이라 다리가 후들거려 더는 걸을 수가 없었지요. 그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으며 하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에잇, 잠시 쉬었다 가자. 여봐라, 가져온 음식 보따리를 이 바위 위에 쫙 펼쳐라. 하인들이 허겁지겁 보따리를 풀자 산속에서는 구경도 못할 진수성찬이 바위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에 꿀을 바른 떡, 그리고 향긋한 청주까지. 최진사는 달다리 하나를 덥석 집어 노인의 입가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어르신. 칠성이 놈이 준 싸구려 밥 따위는 잊어버리시고 이 고기를 드십시오. 입안에서 살살 녹을 것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배가 고프지 않다는데 어찌 자꾸 먹으라 강요하는가. 그러자 최진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슬슬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는 억지로 노인의 손에 술잔을 쥐어주며 재촉했습니다. 아이고, 사양 말고 얼른 드시오. 내 바쁜 사람이니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이걸 드셔야 저에게도 그 보따리인지 구멍인지 아무튼 그 금 나오는 곳을 알려주실 게 아닙니까? 최진사의 목소리에는 공경심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침 아껴놓은 물건을 찾으러 온 빚쟁이처럼 노인을 닥달했습니다. 내가 드린 공이 얼마인데 어서 드시고 빨리 내놓으시오. 그 순간 온화하던 노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진심이 없는 대접은 똥물보다 못한 법이라는 것을 최진사는 몰랐던 것입니다. 바람마저 숨을 죽인 정막 속에서 노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최진사의 무례한 행패에도 화를 내기는커녕 입가에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네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고작 금부치였던가? 내 자네의 그 정성을 봐서 특별히 준비해 둔 것이 있네.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바위 뒤편 우거진 덤불숲을 가리켰습니다. 최진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그곳에는 거적대기로 덮인 지체만 한 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 저 자루를 가져가게. 단 명심하게나. 그 자루의 무게는 자네가 평생 품어온 욕심의 무게와 똑같을 것이네. 과연 자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노인의 의미심장한 경고에도 최진사의 귀에는 오직 가져가라는 말만 쏙 들어왔습니다. 욕심의 무게만큼 무겁다는 말은 곧 자신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 자루 안에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들어있다는 뜻으로 제멋대로 해석한 것이지요. 암요, 감당하고 말고요. 내 욕심이 태산 같으니 보물도 태산같이 주셨구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최진사는 넙죽 절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뒤뚱거리며 덤불 속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자루를 덮은 거적을 들춰보니 과연 묵직해 보이는 자루가 빵빵하게 차 있었습니다. 크억, 이 묵직한 손맛. 이건 분명 순금 덩어리다. 비켜라. 이놈들, 감히 어디라고 이 귀한 것에 손때를 묻히려고 하느냐? 최진사는 도와주려는 하인들을 지팡이로 후려치며 쫓아냈습니다. 최진사는 땀을 비 오듯 쏟으며 그 거대한 자루를 짊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게 다 금이다라는 생각 하나로 버티며 비틀비틀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최진사의 몰골은 그야말로 거짓골이 따로 없었습니다. 비단 옷은 나뭇가지에 찢겨 너덜너덜해졌고 꽃씨는 진흙투성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기어들어가 문고리를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흐흐흐, 이제 나도 천하제일 가는 갑부가 되는구나. 칠성이 놈 기와집은 내 집 계집으로나 써야겠다. 최진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자루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자, 나와라. 찬란한 황금빛이여. 드디어 매듭이 풀리고 자루의 입구가 스르르 벌어졌습니다. 헌데 기대했던 눈부신 황금빛 광채 대신 시커먼 먼지가 푹 하고 피어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으아, 사람 살려. 자루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시커멓게 이끼 낀 돌덩이들과 도끼가 바짝 오른 뱀, 그리고 팔뚝만한 지네들이 우글거리며 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뱀들은 혀를 날름거리며 방바닥을 휘젓고 다녔고 지네들은 최진사의 비단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최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욕심이 빚어낸 끔찍한 환영이 현실이 되어 그를 덮친 것입니다. 안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진사의 비명 소리만이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 댁의 소동은 온 마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최진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시름시름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차도가 없더니 병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날을 곰곰이 되씹어 보고서야 비로소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헛된 욕심을 부렸구나. 복이란 것은 억지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덕을 쌓아야 비로소 제 발로 찾아오는 것임을 이제야 알겠구나. 병상에서 일어난 최진사는 욕심을 버리고 남은 생을 조용히 베풀며 살았다고 합니다. 한편 착한 나무꾼 칠성이와 그의 어머니는 어찌 되었을까요? 칠성이는 금도끼로 얻은 재물을 흥청망청 쓰지 않고 마을에 서당을 짓고 다리를 놓는 등 좋은 일에 아낌없이 썼습니다. 칠성이의 어머니 또한 아들의 지극정성 덕분에 병을 훌훌 털고 일어나셨지요. 어머니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정정하게 사시며 칠성이가 늦장가를 드러 낳은 토끼 같은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늘이 감동하는 법이란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기도하신 어머니의 정성이 결국 집안을 일으키는 가장 큰 금덩이가 아니었을까요? 옛말에 적선지가 피유여경이라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